안녕하세요. 오늘은 20회 사랑과 성공으로 포장된 소설 욕망 파트 1 시간인데 소설들 하나하나가 모두 묵직한 관계로 총 3부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이 메인 건 무거운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한 이틀 말을 안 했다고 이러네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세요. 동일시하던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돌연사하면 그를 따라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끝내는 행동에 베르테르 효과라는 이름을 붙게 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문장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느라 시간 대부분을 보내고 그렇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자신에 관해 고민하지 않는 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어쩌다가 여분의 자유라도 생기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법이죠. 갈매기의 꿈에서 보았듯이 자유는 우리의 본질이기에 모두가 본능적으로 자유를 외치고 원하지만 평소 자유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해 본 적이 없는지라 막상 자유가 찾아왔을 땐 불안해하며 누군가 자신을 구속하고 속박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율학습, 즉 자기주도 학습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누군가 자기를 관리해주고 때마다 지시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이고 입으로는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학생들은 스파르타식 학원이나 기숙 학원을 찾아가고 성인들은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웅을 찾죠. 이것은 주체적인 인격체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핵심 내용이며 니체가 노예 근성이라고 부르는 안타까운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데 대한 마음속 불만의 표현,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데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라는 건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이런 불만은 늘 시기심에서 연유하고 시기심이라는 것은 또 바보 같은 허영심에서 발원하고요. 삶의 판단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그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타인의 수에 있다 보니 자신을 쉼없이 그들과 비교하고 그런 와중에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게 보이고 싶은 바보 같은 허영심이, 그리고 도저히 따라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볼 땐 바보 같은 시기심이 생겨서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느님의 술잔이 인간 예수의 입술로 마시기에도 쓰다면 왜 굳이 내가 허세를 부려가며 그것을 마치 단 것처럼 마셔야 하는가? 삶은 고해인지라 힘들고 괴로울 땐 힘들고 괴롭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조차 힘겨워한 삶을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굳이 안 그런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감정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가스처럼 적절히 배출해줘야 합니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닐 뿐더러 그래야만 건강한 감정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죠. 베르테르는 인간의 본성엔 한계가 있다면서 그건 사람이 약한가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고통의 한계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적절한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비겁하다고 부르는 건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34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쯤이야 이젠 제법 잘 견디지만 기후가 다른 나라에서는 같은 온도에도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약한가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계의 문제인 게 맞습니다. 한계는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임의적으로 정한 것, 즉 쇠뇌인 거죠. 모든 능력과 조건이 똑같은 벼룩을 높이가 30cm 병과 1m 병에 각각 2주 정도 가둬둔 후 병뚜껑을 열면 두 벼룩은 자기가 갇혀있던 병의 높이만큼만 뛸 수 있게 됩니다. 30cm밖에 뛰지 못하는 벼룩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갇혀있는 동안 수없이 병뚜껑에 부딪히면서 자기의 한계를 30cm라고 스스로 못 박아버린 거죠. 새끼 코끼리를 아무리 애를 써도 꿈쩍도 하지 않는 철근에 수개월을 묶어둡니다. 그러면 새끼 코끼리는 성장한 후에도 곧게 서 있는 무엇과 그것과 자기의 목을 연결하는 무엇이 있을 땐 움직이려고 애를 써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얇은 나무 막대기에 대충 묶어두더라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한번 정해진 한계를 바꾸지 못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각자들은 그리고 니체는 위버맨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항상 조금씩 스스로 정한 자신의 한계를 깨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한 인간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틀을 깨봐야 더 넓은 또 다른 틀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지? 라고 묻는 사람은 어차피 내려올 건데 뭐하러 산에 올라가지? 라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차피 내뱉을 공기를 뭐하러 들이마실까요? 이런 생각은 그렇게 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뭔가 배우고 얻는 것이 있음을 모른 채 결과에만 주목할 때 생기죠. 이상과 현실을 구별할 줄 알았던 샤르테는 알베르트와는 현실을 살아가고 베르테르와는 정신적인 교감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불륜일까요? 아닐까요? 결혼제도라는 전통을 완고히 주장한다면 잘못된 행동이겠지만 개인의 행복과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달라지는,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베르트르의 자살을 감지하고서도 말리지 않은 채 무사히 여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알베르트는 살인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그가 베르테르의 자살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정황은 충분하지만 정확히 인식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온통 이상과 사랑에만 빠져 허우적대며 현실적으로는 결혼에 따르는 책임감이 취약했던 베르테르는 과연 결혼 상대로 괜찮은 남자였을까 하는 점이죠. 이래저래 많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이 이성과 감성, 오만과 편견, 그리고 엠마 3부작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아름다운 사랑 또는 행복한 결혼의 조건을 요약하자면 현실적으로 완벽한 조건의 인간성까지 겸비한 귀족 남성과 그보다 훨씬 어린 착하고 철없고 활달한 아가씨와의 결합이 최선이고 비슷한 연배의 착한 남녀가 차선이라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조건의 경우 사실 남성은 결정장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유부단하고 여성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남성은 강압적이지 않고 여성은 다소곳해 보이기에 무조건 착하다고 확정짓죠. 제인 오스틴은 착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확신하는데 19회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착하다는 건 주관적인 감정에 따른 관점의 차이이고 그래서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성과 감성 그리고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선악의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분법적인 사고하에서 둘 중 하나가 선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악일 수밖에 없다는 양자택일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죠. 사과와 오렌지 중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리고 당연히 오렌지를 싫어한다는 말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싫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도가 약간 약해서 그렇지 좋아할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으며 좋은지 싫은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만큼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양극단의 사이엔 수많은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은 양극단이 아니라 그 수많은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살아가고요. 그녀가 살던 당시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은 출생 순서에 따라 여성들의 성격을 거의 교과서적일 정도로 정형화시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3부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인 엘리너와 제인 그리고 해리엇은 착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둘째인 마리안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엠마는 착하고 활발하고 감성적이고 열정적이며 자신을 먼저 생각하다가 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막내인 마거릿과 리디아는 대체로 언니들의 단점만을 모아놓은 철없는 모습이죠. 딸 셋이 있는 집안의 가장 전형적인 설정이지만 또 대체로 그렇기도 합니다. 다만 엘리자베스와 엠마는 마리암과 달리 스스로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는 자부심, 그러니까 편견이 크다는 점에 리디아는 마거릿의 성격의 경박함과 자유분방함 그리고 마리안의 이상형에 대한 고집까지 장교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모습으로 섞어 놓았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죠. 오만과 편견에서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셋째 메리와 줏대 없는 넷째 캐서린을, 엠마에서는 언니 이사벨라와 품위 있는 아가씨 제인을 보충했지만 이들의 역할은 마거리처럼 미미합니다. 뭔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던 의도였다면 실패한 셈이죠. 사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완벽한 브랜든 대령과 브랜든 대령의 성격에 강인함, 즉 오만을 더한 귀족 다하시 그리고 조지와 부유한 농부 로버트 엠마를 한쪽에 바람둥이의 야비한 윌러비와 윌러비의 단점들의 사악한 머리까지 더한 위컴 그리고 교구 목사 필립을 다른 한쪽에 배치한 후 그 중간에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러나 착한 쪽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우유부단한 에드워드와 에드워드의 성격에 윌러비의 쾌활함을 더한 빅리, 그리고 윌러비의 장점들만 모아놓은 프랭크를 배치하죠. 인지도 면에서는 오만과 편견이 압도적이고 다음이 엠마이지만 모든 건 첫 작품인 이성과 감성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딸 부잣집인 주인공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주인공인 마리암과 엘리자베스와 엠마 모두 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 변화된다는 것, 엘리너와 에드워드 그리고 제인과 빅리처럼 첫째와 우유부단한 남성, 마리암과 브랜든 대령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다하지처럼 둘째와 완벽한 남성에 맺어진다는 설정은 똑같고, 엠마에서 전자는 해리엇과 로버트 그리고 후자는 엠마와 조지에 해당합니다. 리디아가 위컴과 야반도주한 사건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제외하면 내용에서도 차이가 없죠. 이 3부작의 가장 큰 주제는 아픔만큼 성숙한다는 겁니다. 성격이 어떠하든 사람을 보는 눈은 노력해서 키워야 하고 자기의 이상형을 대강은 정해놓되 이상형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상형을 수정해 가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죠. 엄마 또는 아빠는 예전에 자기 이상형이 아니었다고, 심지어 이상형과 정반대였다고. 그것이 나쁜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좋은 선택이었고 그래서 작은 행복들을 누리며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친구 한 명이 누가 봐도 괜찮은 여성을 만났지만 얼마 사귀지도 않고는 헤어졌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도 그녀가 과분할 만큼 괜찮은 여성인 건 알지만 손가락이 예쁘지 않아서 그랬답니다. 그 녀석의 이상형이 손가락이 예쁜 즉 섬섬옥수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죠. 열정적인 사람은 감정에 충실하고 그래서 대체로 찌릿찌릿 가슴 뛰는 사랑을 꿈꿉니다. 그러나 16회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 아무리 찌릿찌릿하고 가슴 뛰는 사랑이라도 사랑은 감정이고 그래서 모든 감정처럼 조금 길 수는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죠. 따라서 연애 같은 단기적인 사건엔 감성이라는, 결혼 같은 장기적인 계획엔 이성이라는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그에 따라 상황도 변하죠. 그래서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듯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매너 있는 남성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도 여전히 다른 여성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성이라면 터프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했는데 결혼 후 그 터프함이 가정폭력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성격, 즉 여러 페르소나 중 하나에만 꽂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논리적으로 말할 줄 아는지, 타인의 말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할 줄 알고 언제든 잘못된 점을 고칠 가능성이 있으며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데 파리는 언어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설 속의 시대와 공간 그리고 건축물들을 묘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과 공을 들이면서 시작하는데, 파리를 사랑하는 작가의 마음이 우리에겐 전체 흐름과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그 부분들은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16세의 집시이자 타고난 댄서인 에스메랄다는 자기 상황과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신분 상승을 이뤄줄, 또는 현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180도 바꿔줄 백마탄 왕자님을 꿈꾸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가진 딱 그 나이대의 여고생과 다름없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자기 삶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달려 있다면 단기간의 부귀영화야 누릴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건 사상 누각의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죠. 성장 배경이 다르면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차이를 보이고 그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면서 서로 간의 존중은 사라집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몸은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찾아 밖으로만 헤매게 되죠. 간혹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 여성도 있겠지만 왕자와 거지에서처럼 일상이 지루해서 잠시 기분 전환할 겸 데리고 놀 상대를 고르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끼리끼리 논다는 유유상종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이몽룡은 춘향이와 맺어지고 방자는 향단이와 맺어질 뿐 그 반대의 경우는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큰 혹 때문에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꼽추에 청각장애까지 지닌 콰지모도와 40대의 깐깐한 클로드 프롤로 부주교, 그리고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의 경비대장 페비스와 소심한 시인 피에르, 이렇게 에스메랄다와 네 남자의 각기 다른 방식의 사랑이 얽히고 설키다가 끝내는 나쁜 놈인 페비스를 제외하고 모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 결과에 마음이 불편해진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16회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인생은 무작위이고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선택한 결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래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각자의 인생사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인 감정은 별개의 범주이기 때문이죠. 19회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감정과 윤리적인 측면은 사실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래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왜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선한 존재라는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 혹시 졸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직무유기? 2번, 그것도 아니라면 사건, 사고마다 나쁜 사람들만 죽게 하고 착한 사람들은 살려줄 수는 없는 걸까? 3번, 어떻게 된 게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4번,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5번, 아니면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관심도 없는 건 아닐까? 사실 이전 방송들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실만 알고 있다면 대답하기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생각해보죠. 그러면 자연히 4번 질문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당신의 외아들에게 죽음을 선고할 만큼 인간을 사랑한다고 했으니 5번도 해결된 셈이고, 19회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러움에 물든 거라고 했던 부분을 생각해보면 3번도 깔끔하게 해결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세상의 종말이 또는 예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진 1번과 2번의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또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추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착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예수의 말이 1번과 2번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아니면 범주의 오류 또는 규모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쁘거나 착하다는 윤리적인 측면이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관점의 차이이듯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구라는 환경 속에 제한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100% 나쁜 사람이거나 100% 악이라고 해도 전 우주를 고려하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결과는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질문이 곧바로 나올 수 있지만 이에 관해선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